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의 재주 넘기. 마음의 재주를 어떻게 넣느냐, 이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봐주시고, 교재를 아주 쉽게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주의가 뭐냐면, 그 강사가 강의는 풍신나게 하지만 그 교재만큼은 내가 절대로 그 다른 그 강사들한테 뒤지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뭐냐면 생각의 그물이라는 게 있어. 생각의 그물. 그 책에서 조금 발췌를 했는데, 생각의 그물이라는 책도 있고, 생각을 생각하게라는 그 책도 있고, 자, 가관이 시나 수필을 쓰려고 하면 생각을 해, 생각. 그런데 생각도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놓고 볼 적에 딱 생각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생각해버린 것 또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생각은 가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뭔가 좀 참신하게 새롭게 그런 생각을 써야 독자들도 그렇구나, 그렇게도 쓰네, 그런 것을 바로 뭐냐면 생각을 생각하게 또는 이 생각의 그 어떤 그물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마음의 재주 넘기. 그런데 예술 작품의 질을 예술 작품의 질을 딱 따져볼 적에 이것이 예술 작품으로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다시 말해서 시로 성공을 했느냐 아니면은 이것이 수필로 성공을 했느냐, 요것의 어떤 평가 기준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거 뭘까요? 이것은 형상화예요. 형상화. 이 형상화가 참 중요해요. 형상화가. 우리가 그 시를 쓸 적에 형상화만 제대로 하면은 그 시는 예를 들어서 시 쓴 완성품이 100이라고 하면은 형상화만 제대로 하면 80까지는 잡아요. 80. 나머지 이제 그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20%밖에 안 들어가요. 형상화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래서 예술 작품의 질을 따지고 그 성공력, 그 여부를 가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형상화다, 형상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형상화 했는데, 형상화가 뭘 갖다 형상화라고 할까? 형상화. 화란 말지, 화. 이 화, 가령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성격도 여자 같고 꼭 하는 짓도 여자 같으면은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남성이 뭐 됐다고 그래요? 여성화 됐다고 그래요. 여성화. 이 화자는 건 되다. 그러니까 이 형상화라는 건 뭐냐면 형상을 되게 한다. 형상이 되게 한다. 그 형상화예요. 형상화. 그러면 이제 형상을 되게 한다는 뭐 형상 되게 한다를 받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모르잖아. 뭐냐면 형상. 그 형상이 뭐기 때문에 형상이 되게 하느냐. 형상이 바로 뭐냐? 형상. 거기다 빛을 쳐. 뭐냐면 형상이 뭐냐면 그 형상이라는 것은 본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사물을 말하지만은, 형상이란 건 본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사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그 형상이 형상.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모양을 갖고 있잖아. 그 모양 갖고 있네. 그 모양이 있네. 그 모양이 바로 형상이에요. 형상. 그 형상인데, 자, 그럼 우리가 시를 볼 적에 시를 읽고 나면은 그 시 속에 있는 모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하나도 안 보여.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읽고 나면은 이해가 가. 그러네. 그게 바로 뭐냐면 형상이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그려졌어요? 마음에서 그려졌어. 마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형상은 마음에 그 나타나는 것, 마음에 나타나는 그 마음으로 형상을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형상화예요. 형상화. 아시겠죠? 네. 형상화 참 쉬워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되 마음의 눈으로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형상화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형상화를 뭐라고 하냐 하면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해요. 이미지. 그런데 이 이미지를 어서 오세요. 그 이미지를 그것을 불러오는 능력,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불러오는 능력. 이미지, 어떤 모양, 보이지 않는 모양을 보이게 불러오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미지. 이미지. 불러오는 것. 자, 그러면 그것이 불러오는 것이 그 이미지를 불러오는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일단 보면은 그 형상화가 안 돼. 그러면 형상화가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형상화가 되지? 마음속에 그려야 돼.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 형상화예요. 형상화. 그래서 일단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느끼는 것. 그래서 이 느낌은 모든 시는 느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낌이 있어야 돼. 그죠? 네. 이 사람이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치매 걸린 사람 봐봐요. 치매 걸린 사람 병문안을 가서 보면은 우두니 앉아서 왔는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쳐다보고 그리고 혼자 어떤 느낌인가를 그냥 웃고 막 치매 일종의 그게 바로 뭐냐 느낌이거든. 느낌. 근데 저 사람 보면은 그냥 내가 이거 누웠는데 저 우리 아들이네, 우리 딸이네, 저거 누구네 갖고 그냥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막 눈물도 나고 직접 바로 그 느낌 없는 게 치매거든 그게.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거 형상화라는 건 느낌에서부터 와. 느낌. 자, 그래서 그냥 이런 사물이나 사건에서 받은 느낌에서 출발하는데 느낌은 형상이 없어. 그냥 흘러가 버려. 그냥 느낌이 없으면 형상도 없어. 그래서 결국 형상이란 게 뭐냐면은 그 어떤 느낌을 구체적인 모양으로 바꾸는 작업이요. 쉽죠? 형상은 어떠한 이 사물이나 어떠한 어떤 생각을 구체적인 모양으로 바꾸는 거.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은 넓다 그러면 안 보이는데 내 마음은 호수다. 네. 호수같이 그냥 맑고 잔잔하고 그냥 푸르고 그렇게 탁 형상이 나타나잖아.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이걸 갖다가 마음의 그림 또는 이미지. 그래서 시는 이런 이미지 잘 해야 돼. 수필도 맞아요. 수필도. 딱 읽어보면 그냥 그 그림이 쫙 그려야 돼. 그 과정이. 근데 수필은 더 무엇이 하나 듣냐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딱 느낌 맞지 꽃만 하나 그려지면 되는데 수필에서는 그 꽃이 그냥 다 꽃심어갖고는 이렇게 전부 다 자라서 그냥 잎이 피고 벌들이 놀라고 그런 것이 탁 나타나는 거 수필이요. 수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쓸거든 왜 수필이나 쓸까? 지라고 자빠졌네. 그래서 수필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수필이 얼마나 어려운데. 수필 가시잖아요. 그걸 알지 내가. 우리 친구 내가 잘 알아. 우리 유명한 송영수 수필. 그 이전에 또 시남송가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죠 이제. 그 형상화. 이게 모든 문학은 형상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언어로 표현되는 시에서는 언어 자체가 언어가 간접 표현이잖아. 이게 직접 표현은 아니잖아. 가령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인데 그 간접이지 직접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 하면 그거 이제 직접 표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 모양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언어는 간접 표현이고 이것을 직접 표현이 되게 세부적으로 자세히 그려진 것이 뭐라고 써요? 형상화예요. 형상화 이게. 형상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언어 하나 보면은 그 2차적인 표현 수단이 간접적인 표현이고 2차적인 표현 수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딱 얘기를 직접 하나밖에 안 닿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운명적으로 이렇게 그 형상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이름 딱 듣고 또는 어떤 그 이미지 딱 듣고 요것을 그 우리가 그 형상화 시키려고 하면은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제일 필요한 게 한 80%가 이거 필요한데 시각과 시각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한다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한 70%가 시각화고 그 다음에 한 20%가 뭐냐면 청각화예요. 청각화. 들리게.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이제 뭐 자질구레한 것들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각적인 이미지하고 청각적인 이미지만 하면은 그 시를 한 편 완성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상당히 쉽게 그 설명한다고 했는데 알아듣는 것 같지는 모르겠니? 알아듣죠? 네. 여러분 너 무시했는가 내가?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청각적 이미지, 뭐 시각적 이미지란 건 떠오르는 생각을 이미지라고 그러죠. 근데 이 이미지 하는데 이미지를 그 한자로 뭐라고 그러지? 한자를 이미지로 이미지. 우리 중고등학교 때 가입하는데 이미지. 우리 글자로 뭐라고 그러지? 이걸 갖다가 심상. 심상이라 심상. 마음에 그린 그림. 심상. 그런데 이 심상인데 이 심자는 마음 심자고 이 상자는 무슨 상자일까? 코끼리상. 코끼리 상자야. 코끼리 상자. 심상에 그 상자로 왜 코끼리로 썼을까? 코끼리? 마음의 코끼리야? 그러게요. 그럴까? 마음의 그림. 왜 근데 그림을 갖다 코끼리라고 쓸까? 그 이제 뭐냐면 이 코끼리 한번 볼까? 이 코끼리 한번 봐봐요. 항상 우뚝해. 코끼리 그지? 코도 대표적으로. 그지? 다리도 우뚝해. 그리고 코끼리는 분명해요. 자, 우뚝하고 분명하고 이렇게 드러나. 우뚝하고 분명하게 드러나. 그렇기 때문에 심상해.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뭘 나타낼 적에 형상화, 이 마음속에 그 그림으로 나타날 적에 우뚝하고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럼 이것이 아무래도 긴가민가 이것이 아니요. 코끼리처럼 그냥 분명 우뚝하게 그렇게 형상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코끼리 상자를 쓴 거예요. 마음 심자, 코끼리 상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를 쓸 적에, 수필을 쓸 적에 어떤 이미지를 살짝 드러낼 적에는 뭐냐면 왜 그런 이미지를 썼어? 왜 그걸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맞아 그거 똑같네? 그래야 돼. 그래야 그 심상이. 게 심상이라는 것은 분명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코끼리처럼 우뚝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마음의 형상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서 뭐또 나오냐면 과장도 나와. 그냥 과장하죠. 요만한 걸 크게 튀는 거. 또 하나 뭐냐면 생략도 나와. 생략도 나와. 그 다음 또 비약도 나와. 비약. 그러니까 과장도 나오고 생략도 나오고 비약도 나오고 문학에서 그래요. 특히 시에서. 그러니까 그 시는 그 사실적이 허구적이야. 허구적이 전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시는 상당히 과장도 크고 또 생략도 크고 또 이렇게 이제 비약도 크고 그래요. 응? 가령 예를 들어서 시 중에 뭐냐면 어떤 사람은 포도를 보고 참 앙증하게 이렇게 갖고
그 조금 금은 놈들은 포도를 보고 척국지처럼 생각하는 놈도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은 뭐냐면 포도를 보고 분노로 생각하는 놈, 분노. 왜 포도를 분노로 생각하냐면 그 영화 같은 가서 보면 그냥 포도알 하나 때문에 그냥 살인사건 나 그러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그 저간 포도 생각하면 자기 생각이 뭐 떠오르면 그냥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것을 과약하고 그저 과장하고 비약하고 축소하고 하지만 과제 그 버리지만은 그 사람이 그러려고 하는 그 중에서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축소를 시키느냐 비약을 시키느냐 이런 과장시키느냐 이것은 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인의 몫이고 자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거 하나 있어. 뭐냐면은 그 분명히 필요로 한 것만 남겨야 돼. 핵심.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 과감하게 버려. 그런데 이 시를 쓰거나 수필을 쓰거나 하면은 시를 쓸 적에도 보면은 이 시는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요것은 요것 하나를 갖고 써야겠다. 근데 요거 하나를 갖고 써야 되는데 요거 하나를 쓰면 요놈 가지고 계속 그렇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요 여기다 조금 써놓고 요 여기다 조금 써놓고 도대체 이거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필을 썼는데 뭐냐면 우리 가족 얘기다. 가족 얘기에서 썼으면은 그 가족 얘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젊어서부터 고생한 아버지 이야기를 썼으면 아버지 이야기를 써놓고 또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 희생을 썼으면 어머니 희생을 써놓고 또는 우리 그 어린 새끼들 그냥 다 그 양보하고 그냥 그 언니나 누나가 희생한 그것도 있잖아. 그거 썼으면 그거 하나 써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쓰면서 거기다가 다 그거 들어갖고 그럼 묻혀놓고 나머지는 그냥 액세서리 조금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걸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다가 또 이제 거기다 우리 아버지는 어쩌고 우리 어머니는 어쩌고 갖고는 비슷비슷 이야기를 너무 섞어 놓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이야기를 조금씩 다 봐서 된 거예요. 난잡한.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음식점 가면 주메뉴가 있잖아. 주메뉴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그 곁들이 안주가 돼 반찬이 돼야 돼. 근데 그 쓰는 거 그런 게 이게 바로 시도 마찬가지고 핵심적인 거 써놓고 축소를 축소. 과감하게 축소해버려야 돼. 과감하게. 응?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축소 대표적인 파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고은이가 올라가면서 못 보았는데 내려가면서 보았는데 그 꽃. 올라갈 때는 못 보았는데 내려갈 때 그 꽃을 딱 봤어. 그 꽃이 어떤 꽃인가? 응? 또 나태주가 뭐라고 하냐면 자세히 보아요. 응? 나태주가 뭐라고 해서 뭐다고 나태주가 자세히 오래 봐야 예쁘고 자세히 자주 봐야 예쁘고 너도 그렇다. 그런 거 너도 그렇다. 근데 거기다가 그거 써놓고 딱 추가를 해갖고 그것만 써놨기 때문에 그렇지. 가령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올라갈 때는 다리도 아프고 쉬어야 되고 콧물을 물려야 되고 옆에 있는 꽃도 구경해야 되고 뭣도 그런데 나는 그거 하나도 못 봤다. 근데 내려갈 적에는 다리도 귀지가 조금 그것이고 이제 다리도 조금 덜 아프고 이제 마음도 가볍고 내려오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그때서 이제 너를 발견했다. 그 써놓은 거 처음 다 군더더기 근데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내려갈 때 보았다. 응? 그 꽃 보면은 딱 축소를 해버리니까 이게 살아버린 거 이게. 그런데 너무 더저렇게 쓰지 말고 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수필. 이 수필 보면은 요새 수필 한 페이지 넘어도 안 읽어요. 지금은 무슨 수필 나왔냐면 미니 수필 손바닥 수필 나왔어. 근데 지금은 디카시도 나오고 디카 수필도 있는데 그 누가 읽었어? 근데 그 보면 그냥 되게 보면 내가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수필집을 천연 수필집 맨 첫 수필집을 낸다고 수필집을 낸다고 평서를 써달라고 가지고 갖고 왔는데 요만큼 것이 갖고 왔는데 보통 수필 한 편이 그냥 페이지면 3페이지, 4페이지, 이것도 5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내가 얘기했어요. 야 이거 너무 긴데 좀 줄여줬구나. 예 줄이세요. 그래요? 어느 정도 밤대로 줄이세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긴 것을 내가 줄여갖고 간략하게 탁 줄였다 하면 그 수표는 그 사람 거야 내 것이요. 내 것이요 내 거. 그지? 그 사람이 일만 그러는 것이요. 그런 게 뭐냐면 줄이더라도 그 본인 줄여야 되지. 다 줄여. 어떤 사람은 실을 늦어. 이렇게 써갖고 왔는데 이게 나 같은 거 함부로 잘 안 줄이지만 조금 푸시만 하지만은 싹 거쳐갖고 났는데 거기다 이름 저자 작가 글 딱 써놨어. 저요 그것이 빌려줬지 이름을. 빌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축 쏘고 과감하게 축 쏘고 살릴 건 과감하게 살리고 다시 말해서 딱 핵심을 살려야 된다. 그걸 꼭 하도록 교육. 하이쿠시를 공부해야겠네요. 응? 그 한 줄로 일본 그 전통시 그걸 공부해야겠네. 지금 안 읽어요 누가. 가만히 있어봐. 갑자기 일본이 뭐냐면 575가 있어. 575. 575 하이쿠. 그걸 공부해야겠네. 근데 하이쿠 간단하지. 우리나라도 간단한 시조요. 그 시조는 그것보다 좀 더 길지만은 하이쿠 지금 일본에 하이쿠가 상당히 유행했어. 그리고 아니 시대적으로 안 읽어. 이제 그러고 안 읽어요. 남이. 그 시가 있어. 지금 저 하이쿠 그 시인이 누구냐면 박성숙이라고 유명한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경기여고를 하고 일본 가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유명한 수필가고 시인이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이쿠에 심취를 갖고는 하이쿠 문학상이 있어. 그래갖고 지금 한 3년차 되네. 이번에 4년차 되는데 다음에 내가 그거 하나 갖다 줄 테니까 그거 한번 응모를 해봐. 그래갖고 응모만 상금도 한 200만 될 것이요. 그 상금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이쿠 하면서 하이쿠 보면은 여기 5가지, 7가지, 5가지에서 7장이 갖고는 17장. 근데 이 하이쿠에는 반드시 하나가 있어. 하나가 들어가야 돼. 하이쿠에는 이거 빠지면 안 돼. 안고 그 찐빵에서 안고 빠지면 안 되듯이. 하이쿠에 이게 뭐냐면 케어가 뭐냐면 이 계자가 무슨 계자야 이게? 계절 계자, 계절. 이 하이쿠에는 반드시 계절어가 들어가, 계절어. 가령 이게 소나기 같은 단풍이 들어갔다든가 또는 춥다든가 계절어가 들어가야 되지. 계절어 빠지면 이거 탈락. 계절어가 들어가, 계절어. 오늘 참 좋은 얘기네. 내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금 몇 명이지? 6명인가?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온 사람이 6명인가? 예. 내가 우리 박성숙 씨한테 가갖고 내가 사정을 한번 해봐야겠네. 책이 이렇게 두꺼갖고 참 좋아. 하드 카바로 돼가지고 굉장히 그 있는 가 모르겠네. 내가 다 6권 내가 달라고 갖다 줄게. 술랑가 모르겠어. 나 오늘 치는 게 술랑가도 모르겠어. 잡았어. 떨어졌어. 내가 하이쿠 하이쿠 하면서. 아니 이렇게 써봐야 누가 안 읽어요. 나는 이렇게. 안 읽은 데가 그렇게 길게 써.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막 이렇게 실력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본인은 길게 써 있다는 길게 써놓고는. 시대가 그렇다고. 그렇지. 이게 시대가 그러면 시대를 따라가야 돼. 디카시가 아주 좋더라고. 그림 딱. 디카시도 써 그러면 디카시. 그림 딱 해서 글씨 이렇게 적으니까. 우리 강정숙이는 말로 막 개책자예요. 이론적으로 본인이 그걸 앞장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연습 삼아서 하니까 하다가.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뭐냐 분명히 필요한 요소만 남기고 거치장스러운 부분은 과감하게 지워버린다.
시에도 마찬가지고 스피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형상화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안 보인 것을 보이게 만드는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요. 이미지로 바꾸는 작업이고, 또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작업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작업.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미지는 직접 눈으로 보인 것이 아니고 마음속의 그림이라고 했지. 마음속의 형상. 그 마음속의 형상을 보이게 하는 것이 이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그 시고, 이것이 바로 수필이고, 그래서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저 폭포 보죠, 폭포. 우리 황현아는 폭포 보면 뭐부터 생각나? 폭포 앞에가 딱 쓰면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 강정수는 뭐 생각나? 여행이 생각나요. 여행. 여행? 여행. 여행? 네. 우리 성령수는 뭐 생각날까? 응?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다 좋아. 근데 이렇게 여러 보잖아. 근데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보면은 뭐예요? 폭포 보면은 오늘 날 어디 폭포를 보러 가야지, 어디 폭포를 가야지. 그 폭포를 여행을 갔지. 폭포 보러 여행을 갔지. 응?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여행을 가서 그 폭포를 보고 다른 걸 써야지. 나는 폭포를 여행 왔다 쓰면 그것은 다른 사람 다 썼어. 안 돼. 그지?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 쓰지 않는 것을 써야 돼. 그런데 흔히 보면 나는 왜 그걸 물어봤냐면은 뭐 생각나냐면 이 폭포를 보고 탁 쓰면은 분노가 침을 오면서 분노. 그 분노 그냥 확 쏟아내갖고 그냥 그래서 그냥 확 씻어버리고 폭포 와서 그냥 확 넣고 간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갖고 폭포 쏟아내니까 시원하고 시원하고 간 사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적에 생각이 참 중요해요. 말하자면 느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어떤 느낌을 갖냐 대상 앞에서. 그래서 아까 분노, 희망 느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마음속에 이제 형상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라고 이미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폭포 앞에 가서 탁 서갖고 그 사람 분노를 느낀 사람 분노 앞에서 가 폭포를 갖다가 분노 앞에 쓴 사람 뭐라고 할까? 응? 폭포는 무엇이다? 응? 분노다. 그렇지. 폭포 분노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직접 분노다 하지 말고 폭포는 그 뭐랄까? 폭포는 분노다 하지 말고 분노를 나타내는 거 뭐 있어? 그냥 확 쏟아버리는 거 그런 거요. 그런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희망이다 하면은 이제 그 희망에 가까운 것도 있고 꼭 뭐 분노다 희망이다 하지 말고 그것에 빗대어서 그걸 나타내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 이미지.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은 그건 시각적 이미지고 그 다음에 귀에 들리도록 하는 건 청각적 이미지고 또 이미지를 두 개를 합쳐 이렇게 다 두 개를 합치는 건 하나는 눈으로 본 것 또 하나는 맛으로 본 것 합치면 뭐냐면은 그걸 갖다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공감각적 이미지 감각 두 개를 합쳐졌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형상화 과정 형상화를 하려고 형상화 과정을 보려고 그래요. 거기 있죠. 시에서 형상화 과정을 살피면 자 형상화를 하려고 하면은 첫째가 뭘까? 첫째 형상화를 하려고 하면 뭐예요? 첫째가 눈에 보이는 거.
형상화를 하려고 한 대상이 있었거든요. 내가 형상화를 하려고 한 그 대상이 뭐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 형상화의 대상이 있어야 돼. 형상화. 눈에 보이는 대상. 눈에 보이는 대상은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사물 눈에 보이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떤 현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삶의 현상, 삶의 현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대상, 현실, 사물, 삶,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탁 눈앞에 이제 봤어? 그러면 이것을 형상화하려고 하면 그냥 보고 있지 말고 그 사물을 보고 나서 무엇이 있어야 돼? 느낌 있어, 느낌. 느껴야 돼. 뭔가 느껴야 돼. 그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느끼지 이제 느꼈어 그러면 그것을 이미지로 바꾼다. 이미지로.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떤 예쁜 여인을 봤어. 이제 그 대상이지. 그 여인을 딱 보니까 그 뭐냐 하면은 그 느낌을 가져. 이야, 너 참 이쁘니? 응? 너 참 이쁘네. 근데 이쁘다, 사근사근하다 하는데 그걸 이제 이미지로 나타낼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나의 솜사탕. 그러면 솜사탕으로 탁 그냥 달콤하게 포도랗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이제 이미지로 나타냈어요. 이미지로 나타냈어요. 자, 그리고 요것을 이미지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어느 이제 시로 나타내. 시로 나타내. 시로 나타내.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솜사탕 같은 여인을 만났다. 너든가 나는 그 여인을 바라보니 솜사탕 같았답니다. 시를 그냥 뭐 같았다 뭐 하지 말고 그녀는 솜사탕이었다 하면 그냥 이것은 은유법. 지금 뭐뭐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해서 딱 나타나는 거. 이것이 바로 형상화 과정. 맨 처음에 형상화 과정이 뭐라고 했어요? 사물이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 느끼라고 했지.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느낀 걸 갖다 뭐로 나타내라고 했지? 이미지로 나타내. 이미지.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갖다가 무엇으로 쓰냐? 시. 언어로 풀어나가고 있어. 이것이 바로 뭐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시 형상화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형상화로 넘어가는 과정.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 그 과정을 한번 이제 보여주려고 해요. 보여준 게 뭐냐면 시의 변이 과정과 한편의 시가 되기 과정. 나왔죠? 그 뒷페이지 중간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시의 변이 과정과 한편의 시가 되기까지 과정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맨 첫째 이제 시인의 경험, 삶, 체험. 요것, 시인의 경험이나 삶이나 요것이 시의 대상이요. 어떤 나의 경험, 나의 삶, 어떤 나의 그 느낌 이런 것. 그래서 그런 대상 앞에 딱 서면은 거기서 무엇이 생긴다고 했죠? 느낌과 감정이 생긴다고 했지? 느낌과 감정이 생겨요. 그런데 그 느낌과 감정이 생기면은 뭘로 바꾸라고 했어요? 의미로 바꿔. 의미, 이미지. 그래서 글쓰기가 이렇게 이제 의미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이미지로 바꾸라고 했죠? 이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시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시인이 해야 할 일이고 그 뒤에는 이제 독자가 해야 할 일이니까 거기까지 빼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한편의 시가 되기까지는 애도 안 빼놓고 애나 하면 안 되잖아. 애를 빼야지. 그걸 바로 뭐라 하냐. 한편 시가 되기까지는 잉태를 해야 돼. 잉태. 애를 빼야 돼. 그러면 애를 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상대를 만날 거 아니요. 상대를 만나는 게 뭐냐면 못 견디게 쓰고 싶은 거, 못 견디게 보고 싶은 상대를 맡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못 견디게 쓰고 싶어진다. 그 이제 상대를 만날 거 아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어떤 그 배설과 비슷해요. 이거 쓰지 못하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뭐냐? 성령과 비슷하다. 성령과 비슷하다. 성령. 우리가 옛날에는 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터우시해. 이 말도 못 꺼내. 성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게. 근데 요즘은 성이 참 자연스러워지고 떳떳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서 그 지속을 해갖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사가 지금까지 그 이루어진 이렇게 끝까지 나가고 앞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성 때문에, 성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안 나갔고 안 나가고 끝나고 있으면 지금도 끝나버렸어. 그래서 성 때문에 서로 만나갖고 이렇게 쭉 이어오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모르게 이 지구상에는 성에 얽힌 이야기가 제일로 많아. 그 제일 추접스러운 게 성이고 제일로 좋은 것도 성이고 그래요. 그런데 세계마다 좀 많이 그 다른데 어디는 아주 개방적이고 어디 보면 그냥 아주 그 조금 뭐랄까 좀 소극적 같지만 오히려 통제를 하면 할수록 더 그 뭐랄까 지저분해져. 그 성적 에너지를 작품에 쏟아넣는단 말이다. 예술가들은 성적 에너지를 갖다가 작품에 쏟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자궁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시심은 창조적 인식으로 인해서 깊어진다. 시심은 창조적 인식. 자. 시심은 창조적이라고 했어요. 시심. 가령 예를 들어서 시심하면은 시심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응? 시심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 시심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시심을 다 지금 시로 나타내고 안 나타내고 있지만 갖고 나타나는 게 많지 시집 같은데 그런데 내가 시를 탁 써놓고 보면은 나하고 그 비슷한 생각 나하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느낌을 미리서 쓴 사람이 있어요. 쓴 사람 있겠지? 그러면 그 시는 어떻게 될까? 묻혀버려 거기. 왜 묻혀버릴까? 요걸 놓기 때문에 창조적이 달린 거예요. 창조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쓴다는 것은 참 힘든 게 지금 우리가 시의 역사가 얼마나 되고 시를 쓰는 사람도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이걸 조금 비키는 것은 조금 더 안 비키다는 게 힘든 것이고 비키는데 너무 많이 비키면 안 돼.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걸 읽고 나서 그걸 패러든다거나 그거 안 되고 어쩌다 우연히 그 겹칠 수가 있지만은 그 우연히 겹치고 그렇게 길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시 같은 이 시의 창조적이라는 것은 이 시고 하나라든가 또는 뭐 이거 한더 시어백 개라든가 이것은 창조적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게 한 행위 전체가 비슷하고 아니면 내역 전체가 비슷하다. 이것은 창조적이 아니에요. 창조적. 그러니까 이 창조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시도 마찬가지고 수비도 마찬가지고 창조성이 부족하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레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심은 창조적이다. 창조적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피상적 인식에 머물면 피상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의뢰껏 그러려니 하는 것이 피상적이요. 피상적 인식에 머물면은 뭐냐면 변명이라든가 넋두리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가고 그냥 이런 시를 쓰면은 어떤 변명이나 넋두리가 되어서 그 시는 정신의 자궁 속에 이 시를 만들어내는 자궁이 정신의 자궁이요. 자궁 속에서 나올까 아니면 유산돼 버릴까? 유산돼 버려. 그러니까 그 정신의 자궁 속에서 유산된다. 그래서 죽은 시를 시라고 우기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러나 말처럼 쉽지가 않다. 왜? 어쨌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는 내용에서 가장 걸맞는 형식을 만났을 때 가장 아름다워진다.
자유시는 정형시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 오해한다. 자, 자유시. 이 자유시는 어떤 형식이 없이 막 자유롭게 생겼다 자유시라고 그래요. 정형시라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구성이 뭐 초장 아니 뭐 결론 뭐 이게 3단 구성, 4단, 5단 구성 있고 뭐 그러듯이 또는 그 시조 같은 거는 뭐 초장, 중장, 총장 있듯이 이것이 정형화네 정형화. 그런데 자유시는 이런 정형화에서 완전히 벗어나갈 자유시라고 오해. 그런 오해. 이 오해라고 오해. 자유시 그러니까 이 시 쓰는 사람들이 시 쓰다가 그냥 사문까지 끄적끄적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왜 시를 이렇게 써서 자유시여? 자유시. 그거 아니야. 시는 자유시가 없어요. 틀에 자유시가 없어. 왜 틀에 자유시가 없냐면은 시라고 한 그 이름, 시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정식 받으려고 하면은 시의 율을 지, 율. 그 중에서 뭐 들어가냐면은 축약. 시는 축약이요. 어떤 뭐 그 토시 같은 거, 조사 같은 거 함부로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축약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용의 함축이 들어요. 함축돼. 그래서 줄만 바꾼다고 해서 그냥 시가 된 것도 아니에요. 수필을 줄만 바꿔서 시가 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시는 자유시는 그 시의 자체, 맞아 느낌이 자유스러워야 자유시지 정형시로부터 자유스러워다는 거 시는 정형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의 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틀 속에 옛날처럼 뭐 초장, 중장, 총장 또는 뭐 서로 볼로 결론 뭐 기승전결 이렇게 다 그런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 현대시 보면은요 연이 나눠지더라. 하나에서 쭉 연이 이어져요. 근데 왜 그러냐? 연을 나눈 것은 이 독자가 나눠야지 그 작가가 연을 일부러 나누지 말라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시는 한 편의 이야기라고 했잖아. 한 편의 이야기인데 중간중간에 동갈 내놓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연을 나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조금 읽기 쉽고 조금 이해하기 쉬라고 나누는 거거든. 그러나 한 편의 이야기니까 그대로 한 편을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쉽게 말해서 자유시다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 시의 형식의 자유로운 시다. 그것이 아니고 어떤 그 내용, 자기가 전하고 싶은 내용, 이것이 자유시지. 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을 때는 그 정형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의 율격, 형식은. 근데 그 옛날처럼 그냥 딱딱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의 뉘앙스만 풍기면 돼. 약간의.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출산을 보면 눈에 보이는 유형적 시쓰기 작업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출산. 자 요거 출산. 아이는 출산해 버려요. 근데 시나 수필은 한 과정을 더 거쳐서 출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을 나오면 10개월 기한되고 내보내지만은 시나 수필은 출산 그 기한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출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퇴고 과정을 거쳐. 퇴고 과정.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내보낼 수 있다는 그 어떤 그 퇴고 과정을 또 거치고 갖고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때 내놔도 또 부족한 데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써갖고 그냥 넣다가 발로 톡 잡았어 시를. 그 출산이 되었어.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다시 찾아서 고칠 수가 없어. 왜냐면 시는 필자의 손을 거치면 독자 것이 돼버려. 거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는 출산을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서 출산을 해야 되느냐? 퇴고 과정, 퇴고.
퇴고가 참 중요해요. 퇴고가 그 시가 끝까지 그 사람 속에 각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오래 남을 수 있는 것 잘하려면 퇴고를 해요. 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산 후는 어떻게 하느냐. 낳느라고 무척 큰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시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악평을 해요. 이제 출산 후에 그럼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갖고 그냥 이미 출산을 해갖고 이미 나와버렸는데 악평을 하거나 그냥 그 쓰냐. 평론가들이. 응? 평론가. 그렇지 평론가. 특히 평론가들이. 평론가한테 그 잘못 얻어놓으면 그 다음에 시쓰기가 무서워요. 나도 처음에 그 시 함부로 발표했다가 그냥 멋모로 발표했다가 어떤 유명한 평론가한테 한 대 두드러 맞아갖고는 한 2, 3년간 절대로 못 써. 기를 못 써. 무서워든.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지. 근데 지금도 나 완이 퍼스널을 못 써. 이제 그 사람 돌아가시지만은 그 사람 기억자만 생각해도 그냥 지금도 아치죠. 항상 시 쓰고 대놓고 그 사람 생각난다는 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출산 후에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해서 그 악평 같은 거 이게 나온다고 해서 감정 상해갖고 그냥 적대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시는 출산 후에 뭐냐 그 소리를 반드시 귀담아 들여야 돼. 귀담아 들여야 다음에 잘 쓸 수가 있어. 물론 나무 말을 고지고대로 따라가다가는 건강 아이를 병약하고 소심하고 융통성이 없게 키울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막 악평을 하고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뭐라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내 시는 그 사람 시한테 붙여갖고는 그 앞으로 시가 잘 못 나와. 그러나 그 뭐냐면 그 사람한테 받아들이고 그냥 아니 그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출산 후에 그 자세예요. 그래서 뭐냐면 따라서 그러려면 무엇이 같이 해야 되냐. 시는 반드시 평생 자기 수양.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읽어보고는 그냥 또 그런 놈들이 있어. 그 시를 보면 나 참 잘 읽었어. 좋았어. 나 그걸 저녁 내 읽었다. 몇 번 읽었다 그러면 기분 좋은데. 야, 아이고 그냥 애썼다. 그러나 이거 하면은 그냥 정 기분이 찝찝하거든. 그래서 뭐라니? 너나 잘 쓰는 자식아. 네 시는 어쩐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 수양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게 얼마나 받아들이고 널럭하게 수양을 쌓고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설령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악감정을 갖고 썼겠어? 그런 얘기를 했겠어? 그러니까 나 잘 들어가고 싶어. 근데 진짜 그 잘 들어간 거 아니라 무시한 놈도 있어. 그러고 저도 잘못 써갖고 그냥 비난원이라고 부르는 게 더. 어떻게 하면 제 자식아 하나 따라먹으니까 밟아버리니까 하려고 쓴 놈이 있어. 근데 나 애나 저도 그런 놈들은 시집을 안 줘. 그거를 주면 내가 뭐라고 그러지 시집을 줘. 그리고 그놈 자식 시집 오면 내가 또 그거 그거 안 좋은 것만 써갖고 또 보내내 편지로. 너도 이런 거 당해봐라. 그래서 이제 시는 반드시 자기 수양. 그 다음에 자기가 난 자식이 시잖아 자기가 난 자식이지만은 이미 한번 나버렸으니까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식이지만은 그 시에다 대고 그냥 회초리를 야무다치게 돼가고 그냥 들고 패고 해갖고 뭐냐면 앞으로 또 자식을 낳을 때는 그런 자식 안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초를 배워야 돼. 자기 시에,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자기 자식이란 거 뭐냐면 내가 써놓은 이미 낳은 그 시어, 거기에 대해서 회초를 들고 이렇게 된다. 이게 출산 후예요. 출산 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유의할 점이요. 주의할 점. 시를 쓰는 사람들이 주의할 점. 자, 출산을 하면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출산을 하면 내 자식이 아니고 누구 자식이지? 독자의 자식. 자, 그래서 내 눈에는 착하고 이뻐 보이는 자식도 남의 눈에는 불량하고 못된 놈으로 보일 수도 있다. 발표된 시는 독자들 속에서 왜곡당하기도 하고 또는 너무 과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홀대를 당할 수도 있다. 가장 홀대를 당한 건 뭐라고 했지? 내 시집이 장롱 밑짝 휘어졌을 때. 그럴 수도 있다.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발표된 작품에 대해서는 시인 자신이 남 못지않게 냉정해지는 편이 난다.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자기가 그 쓴 시에 대해서 자가도취를 하면 자가도취를 한 사람들 보면 추이요. 시도 그참 풍신나게 써도 그냥 잘하고 댕기면 그 사람 보면 좀 추해 보여요. 그래서 시를 즐겁게 읽는 사람들은 대개 뭐냐면 시를 쓰는 사람들이거든. 시를 쓰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 자식을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자식을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지작품 그냥 막 열심히 칭찬하고 나서 남 작품 깔아보게하는 것. 그래서 남의 시를 읽을 때는 먼저 그것을 쓴 사람들의 시심, 그 시의 정신, 그리고 그 어떤 그 인식, 그 사람들의 인식을 따뜻한 시선으로 돌아봐주는, 들여다보고 알아채려고 애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 중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따뜻한 그 시를 읽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구상 선생을 안 만나봤지? 구상 선생님이 이제 가끔 전주 오시면 나도 자주 표현하는데 그분이 참 생김새도 인자하지만은 그분은 시집을 한번 보내주면 그냥 거기다가 참 따뜻한 글만 이렇게 써서 보내주고 그러고 기분이 좋아. 이제 내가 그 중에 하나인데 시집 받은 난 별로 답변도 안 하고 전화 잘 안 하는데 그다 반성을 때서 내 시집 줄 때마다 그냥 아이고 아내장 나 잘 읽고 있는데 그때 뭐 좋아서 또 어떤 사람 편지까지 써서 주는데 근데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애프터 같은 것이 근데 없어 그런 거지 이거 나들으라고 쓴 것이야 이것이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유종호, 김종애 이런 사람들이 선뜻 떠오른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과문한 탓에 많은 이름을 떠올리 못하나 그릇된 시 읽기와 시 쓰기는 시인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음을 그 글에 경고해야 된다. 이 글의 끝에 경고해야 된다. 뭐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시를 갖다가 그릇되게 읽었어요. 그릇되게 읽었을 때 뭐냐면 나는 요런 것은 이렇게 안 써야겠네. 내 자신을 탓하고 나는 이런 거 반성해야지 앞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릇되게 읽었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한테 그것도 시라고 쓰냐가 안 좋다 하면은 그 사람을 피폐시킨 거냐 내 자신을 피폐시킨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이게 남 일을 보고 나를 깨우치려고 남의 시를 보고 나를 깨우치는 거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한편은 이제 시 같은 과정인데 자 이제 직접 한번 이제 시를 한번 써볼 거예요. 써봤는데 지금 쓰란 것이 아니고 한번 써봤어요. 내가 써봤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썼냐. 자 봐요. 한 편의 시가 되기까지는 한 편의 시. 자 맨 먼저 봐봐 위에 시가 되기까지 위해서는 그 시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시적 대상. 요걸 내가 시를 써야지 시적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시적 대상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경험이요. 그리고 자기가 본 어떤 사물이요. 자 이제 대상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대상을 이제 딱 보고 내가 이거 시 써야지.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잡으면 뭐라고 써요? 그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지? 느껴야 된다는 게 그 느낌을 가져야 돼. 느낌. 그리고 감상을 해야 돼. 감상. 그리고 나서 그 느낌이나 감상이 생기고 나면은 어떤 감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생기고 나면은 그걸 뭘로 바꾸라고 써요? 의미로 바꾸라고 했지. 의미. 근데 의미로 바꾸면은 이것은 시가 아니야. 의미로 바꾼 것은 그냥 설명이요. 그러니까 의미로 바꿨지만은 이걸 뭘로 바꾸면 시가 되냐면 이미지, 형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 내 마음은 참 넓어. 자 이것은 어떤 느낌이요. 그런데 임의로 그냥 야 내 마음 호수요. 호수처럼 넓구나. 이 시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가 나타난다. 여기까지는 독자의 목, 여기까지는 시인의 몫이고
나머지 부분까지는 독자가 몫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내가 어떤 시적 대상, 그 주제를 갖다 설명하려고 그래. 자, 어느 가을날 마당 여기저기에 서 있는 앙상한 나무들을 보았다. 지금 그 대상을 찾기까지 과정이요. 봄,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이파리가 무성할 때는 서로 잘 보이지가 않았다. 하늘조차 가릴 정도로 스스로를 가리고 나무 밑은 항상 어두웠다. 그러더니 서리가 내리고 잎이 하나둘 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매서운 그 바람배라고 했어요. 바람배를 맞더니 숭숭 구멍을 뚫리는가 싶더니 이내 앙상한 가지와 줄기만 남았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겨울을 맞았다. 나무들은 줄기와 가지로만 견뎌보자고 다짐을 했다. 세월의 바람 따라 저만큼 멀어진 친구들이 그리워진다. 그리고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가까워진 이웃들과 손을 잡는다. 이루어진 더욱 단단해진 나무들은 서로를 보듬고 새봄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 제목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겨울나무. 자, 이제 겨울나무를 이 대상으로 세운 목적이 나왔죠. 과정이 나왔죠. 요 겨울나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게 처음에서요. 소재하고 주제하고 같이 이렇게 찾아야 돼요? 아, 이것은 이제 소재하고 주제하고 찾는 것이 아니고, 요 이야기에서 이제 주제를 찾는다니까, 요 이야기에서 지금 내가 겨울나무를 찾은 거예요, 이제. 아까. 소재를 해서 주제를 끌어낸다. 그렇지. 그러나 이제 뭐냐면, 소재를 먼저 정해놓고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소재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고, 요같이 이제 뭐냐면 겨울나무 이렇게 나무 쭉 여기서 이제 겨울나무나 주제를 끌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끌어낸다는 것은 주제는 제목이거든요. 제목인데 제목 끌어내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제목부터 탁 해놓고는 그냥 그 필요한 주제를 쭉 써놓은 것이 그것이 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여러 이야기를 쭉 모아놓고는 그래서 제목을 딱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쉽냐 하면은 어떤 것이 더 쉽까? 내 경험으로 봐서는 쭉 이야기들 가운데 그 중에 제목을 끌어낸 거. 그 자연스럽게 제목이 나오고 그런데 제목을 갖다 딱 써놓고는 거기서 주제를 끌어내려고 조금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백일장 대회 가서 보면은 그 백일장 대회가 있고 글짓기 대회가 있어요. 글짓기 대회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아무렇게나 자기가 제목을 딱 끌어내 갖고는 그 글을 짓는 거예요. 지어. 근데 백일장은 뭐냐면 주제부터 딱 주어놓고 거기에 맞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글짓기 대회는 쉽게 백일장 대회 가면은 주제 만약에 뭐 오늘 하나를 하면 되는데 맑은 하나를 하면 그 무조건 심사에서 탈락. 왜냐면 제목은 한자라도 바꾸면 안 돼. 띄어쓰기도 바꾸면 안 돼. 제목은 딱 그게 틀이야, 틀. 그러나 그 주제는 뭐냐면 얼마든지 그 삶 이야기 중에 내가 뽑아낼 수 있어, 글을. 그러니까 그 주의해야 돼. 근데 내가 백일장대 이제 그 문협 회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백일장대 심사위원장도 많이 갔는데, 중고등학교 이제 백일장대에 가서 보면은 백일장대에는 주로 뭘 주냐면 제목을 줘, 제목을 주는데 그 인솔은 국어 선생들이 소위 국어 선생들이 와갖고는 애들한테 정확히 설명해 줄 거야. 이 주제는 제목 바꾸면 안 된다. 근데 그냥 전부 다 이 주제 제목을 전부 따로 바꿔갖고 어떤 학교 전체가 싹 그것이 실격돼갖고 가버렸어요. 버스까지 불러갖고 왔는데 군산 어떤 학교요. 근데 그 인솔교사가 나한테 와 사정을 해요. 그 위원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제목은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봐드리고 싶지만은 이것은 앞으로 전통 있는 그 백일장에 지금까지 내려와. 상금도 그거가. 뭐냐면 목정 백일장이라고 그 1등짜리 100만 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어. 그게 지금 무슨 이제 아까 질문 오신 걸 아는데 뭐냐면 요것은
제목에서 끊는 것이 아니고 삶의 경험이나 여기서 제목을 끊었어요. 그래서 아까 끌어낸 거 뭐라고 했죠? 겨울나무라고 했죠. 겨울나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겨울나무를 끌어냈어. 그러면 아까 이제 대상 끌어내면은 그냥 있으면 그것이 안 된다고 했잖아. 가령 예를 들어서 야 너 왜 이렇게 결혼도 않고 그냥 지금까지 있냐? 따라와. 내가 너한테 딱 어울리는 패피를 하나 만들어줄게. 어떤 이쁜 여자를 하나 탁 데리고 앉혀놨어. 그러면은 자 이제 잘 알아서 해봐. 그러면 가서 보면 이제 이것이 좀 됐고 살고 싶으면 앞으로 오래 가고 싶으면은 이쁜 데만 찾아보고 이렇게 그냥 갖고 뭔가 마음이 느껴서 설기더면 이제 괜찮은데 가서 보고 그냥 쳐다보고 아무 느낌도 없이 가만히 쳐다보고 이루어지겠어 안 되잖아. 이게 말하자면 이 대상도 딱 세워놓고 느낌을 가져야 그 느낌을 쓴다니까. 그 느낌을 갖는 과정이 필요해.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자 이파리들이 무성할 때는 서로 잘 안 뱄었다. 그 다음에 하늘조차 스스로 그냥 가리고 발밑이 어두웠었다. 그 다음에 서리가 내려서 잎이 지고 바람배 맞으면서 숭숭 구멍이 뚫린 계절이었다. 그 다음에 줄기와 가지로만 견뎌보자 하는 다짐이 있었다. 이제야 생각나는 저만큼 멀어진 친구가 생각나고 무성을 때 생각이 안 났어. 무성을 때 생각이 안 나고 뭐냐면은 그 무성을 때는 자기가 잘 나갈 때요. 이제 내가 뭐 돈도 잘 벌고 뭐 직함도 걸치고 그 무성을 때는 친구들 같은 건 이웃도 안 뵀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야 이만큼 가까워지는 이웃 겨울나무 같은 거 나니까 그래서 이 뭐냐면 외로워서 단단한 겨울나무 일생 외로워서 단단한 겨울나무 일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시에도 나오겠지만 그때도 설명했지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시의 핵심이에요. 그 뭐냐면 외로워서 단단한 게 뭐냐 지금 이 사람이 겨울나무를 썼는데 겨울나무는 옛날에 그냥 뭐랄까 새싹도 없고 그냥 연초록 이러다가 그냥 무성은 그냥 진녹색으로 나와갖고 그냥 하다가 바람 불고 다 떨어지고 근데 그때는 그냥 새도 오고 뱀도 오고 물고 그냥 모터차로 다 나왔는데 바람 불고 나서 싹 떨어지고 휙 쌍난 없어. 그래서 지금 남은 건 뭐만 남았지? 나만 남았어. 나 혼자가 남았어요. 나 혼자만 남았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건 나야다. 가령 우리 사람도 봐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파갖고 좀 누웠어.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한 3개월 그저도 3개월 더 빠르다고 한 1년 동안 하는 것도 가끔 듬성듬성 찾아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뭐냐 거기 누워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산이나 좀 있고 하면은 뭐냐 나는 제 양반한테 잘 빼야 내가 유산을 좀 타지 새끼들도 찾아오고 그러지만 한 1년 누웠어 한 2년 더 봐 찾아오더라네 아까 유산이라고 아이고 나 귀찮으니까 나 차라리 내가 안 받으려고 안아버리면은 자 결국은 누가 남아요? 나만 남아. 그러지? 겨울나무. 그렇지 나만 버티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가 그래. 자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 요거 느낌이야 느낌을 이제 느낌 그런데 요 느낌을 이제 의미로 바꿔야 돼. 의미를 다시 또 뭘로 바꾼 것이죠? 이미지로 바꾼다고 했지. 이미지. 자, 그런데 의미로 바꾸는데 요 의미는 의미로 바꾼 것은 저 뒤에 이제 왜 의미로 바꿨는가를 설명할 테니까 한 장 넘어가 봐요. 한 장 넘어가서 잘 기억해둬 있다 다시 할 테니까 기억니은 중간에 기억니은 봐봐. 기억니은 있죠? 네. 자, 이제 의미로 바꾼 의미로 뭐냐?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할 수가 있구나. 의미죠. 겨울나무 의미. 준비는 항상 필요한 것보다 많이 하고 실전에는 흐름에 따르자. 준비는 많이 하고 연습 때는 많이 하고 실전 때는 그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 주변을 돌아보자. 사소한 것들의 보석이 숨어 있다. 항상 나의 삶을 선택하자. 성공한 사람의 인생에는 항상 굴곡이 있다. 그 다음에 좋은 때여 너희 가버리면 너희는 가버리면 또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의미야 이게. 시간에게 시간을 주자. 그 상황이 좋고 나쁘건 상황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
시간이여 너희 때문에 운명은 그 소망을 덧없이 한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앞으로 나와서 내 인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시각을 포착하라. 지나갈 시각을 포착해. 그리고 시시각각 그 선용해라. 그 후회하지 말고 믿어서. 자, 이렇게까지는 뭐라고 써요? 의미. 근데 이걸 다시 이제 이미지로 돼야 시가 나타난다고 했잖아. 이미지. 자, 보면 뭐냐? 시각적 이미지. 이파리는 무성할 때가 무성할 때는 서로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이미지요? 시각적 이미지요. 그 다음에 또 하늘조차 가려 발밑이 어둡다. 이것도 시각적 이미지고, 그 다음에 서리가 내려 입지고 바람이 매맞을 때 이것은 촉각적 이미지고, 그 다음에 숭숭 구멍 뚫린 한 세월, 이것은 공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이라는 감정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촉각적 이미지, 단단한 줄기와 가지로만 견뎌보자.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 보이는구나 저만큼 멀어진 친구. 그 다음에 이만큼 가까워진 이웃. 그리고 바로 뭐냐면 역설적인 이미지. 역설적인이랑 전혀 반대된 것 같은 그 역설적인 이미지요. 뭐냐? 외로워서 단단한 겨울나무. 외로워서 단단한 겨울나무. 이거 역설적인 이미지가 있어.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구상을 하는데, 이것을 구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주제, 핵심 주제, 제목. 이 제목을 갖다 뭐라고 한다고 써요? 겨울나무라고 했지? 겨울나무는 곧 누구요? 나여다. 겨울나무는 나여. 그래서 겨울나무는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겨울나무라고 했어요. 나와 때문에. 그래서 차창밖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이것을 보고 느끼다가 도둑처럼 불쑥 찾아온 시상. 이 불쑥 찾아온 시상 때문에 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상이 없어서 시를 못 써요. 그리고 이제 설이 내리고 잎이 지고 숭숭 가슴에 구멍이 뚫린 한 세월을 지나고, 줄기와 가지로 모든 화려한 다 지나고 줄기와 가지로만 견뎌내는 이때야 비로소 잘 보이는 삶의 진실. 시인은 자기 삶을 한 그루 겨울나무가 되어서 당당하게 노래하는 것으로 구상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자, 아까 먼저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에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의미화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이미지화라고 했죠. 자, 요것을 드디어 이제 한 편을 시로 엮었어요. 다음 완성된 시입니다. 이걸 뭐 갖고 있냐? 완성된 시. 이 시를 이제 출산하는 걸 시. 자, 봅시다. 이파리 무성할 때는 서로가 잘 보이지 않더니, 하늘조차 스스로 가려 발밑 어둡더니, 설이 내려 잎지고 바람에 맞으며 숭숭 구멍 뚫린 한 세월, 줄기와 가지로만 견뎌보자니 보이는구나 저만큼 멀어진 친구, 이만큼 가까워진 이웃, 외로워서 단단한 겨울나무. 여기까지 시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은 무슨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그 작은 결실을 맺고 싶은 그런 그 작은 행복, 이런 것들인데, 아까 이거 저 뒤에 보면 아까 빼놓고 있는 거 있죠, 내가. 네. 빼놓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봐요. 이제 거기를 이제 이것을 감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졌는가? 이제 그거 봐봐요. 자, 겨울나무 영성이 뭐예요? 영성. 겨울나무 영성이 뭐지? 영성은 믿음이에요. 믿음. 몇 페이지? 아까 내가 몇 페이지지? 내가 아까 5쪽. 5페이지 그 385 밑에. 영성을 추구하는. 그렇지. 겨울나무는 믿음을 추구하는 구도자에게서 그 많은 시적 은유가 떠오르게 한다. 왜 겨울나무를 구도자라고 했을까? 뭐냐면 믿음 구도자는 주로 예수 이런 그 식으로 아니야? 영성을 추구하는 구도자. 그런데 겨울나무는 지금까지 무성했고 했지만은 잎도 다 지고 그냥
앙상 가지만 이렇게 벌리고 그냥 탁 섰잖아. 그러면 그 보면은 그저 예수상이나 보면 이렇게 탁 풀고 섰잖아.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이런 모습이 영락 없이 신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구도자의 그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겨울나무는 시인 자신을 겨울나무와 동일시했다. 그리고 여기다 감정을 이입시켜서 감정이입을 시켰다. 감정이입이 무엇인 줄 아시죠? 감정은 뭐냐면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꼭 어떤 뭐 장기만 이식시키는 거 아니에요. 감정 이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인가 그 시 배웠지? 황조가 배웠잖아요. 황조가. 화이하고 치이하고 그냥 이리 와라 이내문 어이야. 왕이 산을 갔다 왔는데 화이는 중국에서 그 여자고 치이는 여기 여자인데 둘이 쌈박질이 났어. 둘이 싸워갖고는 화이가 가버렸어. 가버렸는데 데리고 갔더니 화이는 안 따라와. 그러니까 왕만 돌아오면서 탁 보니까 나무 밑에 이렇게 가만히 앉았는데 그 꾀꼬리라는 놈이 둘이 암수가 서로 정답게 노니까 그냥 내 마음인데 너는 참 암수가 서로 정답게 노는구나. 내 마음을 누구한테 이식을 시켰어요? 꾀꼬리한테 이식을. 그러다 감정이입이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요렇게 스스로한 내 마음을 갖다가 저 나무 홀로 서 있는 요딴 집 나무에다가도 이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등장시키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감정이입을 시켜서 노래하며 특징을 부각시킨다. 화려한 직함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직책 지킨 명함, 그리고 권력, 빽과 학연, 지연 이렇게 대변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성공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자기가 출세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때가 뭐냐면 무성은 나물 녹음진 무성은 나무 있을 때는 옆에 사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죠? 이럴 때는 안 보이는 것이냐? 안 보였는데, 자, 그러니까 이 성공에 가렸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앙상한 가지와 줄기만 남게 되면은 보이는 삶의 진실, 많았던 세상 친구도 들어가고 없고 어디에도 없고 곁에는 어두운 발밑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이웃들만 남는다. 그래서 저만큼 이것은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 시를 통해서 외로운 삶을 노래하려 한다. 사실은 외롭지 않았지만은 모든 입 다 지고 이제 가을나무 같은 게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차창밖에 이빨이들을 다 떨고 있는 이 겨울나무는 어쩌면은 우리 모습과도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어느 때 그냥 불쑥 찾아온 외로움, 이런 것을 우리가 견딜 때는 뭐같이 한다고 했어요? 나 혼자, 나 힘으로 버텨야 된다. 이제 나만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겨울나무를 한번 써본 거예요. 약간 조금 이해가 가죠? 좀 어려워도 이해가 간다고 이럴 때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강정숙이는 시를 아까 여러 번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끝났어? 왜 끝나나? 나 1시간 더 올 수가 있어? 끝나야죠. 1시간 더 올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오늘 이거 진짜 이게 많이 남았는데 다음 시간 1시간 더 올 테니까 교재 가져와요. 다음에 나 교재 안 가져올 테니까. 이게 진짜 요거 하나만 배워도 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내가 유인물 존나 들었는데 읽어봤는 거 보니 쉬운데 그거 보고도 이해가 안 되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만큼 쉬워.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쁘면
굉장히 난 참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 내가 왜냐면 나 이거 오면은 오전 내 수업하고 그지만 피곤하지 않고 내가 가벼운 거 오냐면 이거 오면 그냥 생글생글 웃고 그 뭔가 좀 긍정해주고 거기 끄덕끄덕하고 인정해주니까. 근데 어디 가서 실컷 오전에 해놓고 오후에 가서 하면 물뚱물뚱 쳐다보고 그냥 퍽퍽이 죽겠어.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 내가 진짜 좋은 책을 하나 주려고 해요. 뭐냐면은 나태주의 죽기 전에 시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 책이 16,000원짜리. 그거만 읽으면 시가 제대로 써져.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 아니면 그 이제 그 언급하갖고 줄 거예요. 그 주면은 사실 강의가 필요 없었고 혼자 읽고 그 강의는 강의대로 또 그 뭔가 있지만 하면서 줄 거예요 내가. 자. 고맙습니다.